안녕하세요. 머니 네버 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정말 증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 대한 생각을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정말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벌써부터 이 차트에 대해서 차트 오브 데스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핵폭탄급의 관세가 부과가 되었는데요. 이 관세 정책의 발표가 된 이후 3대 지수가 2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는 그야말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에 5% 넘는 수준으로 이 3대 지수가 연일 2거래일이나 빠지면서 정말로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었죠.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5조 달러나 되는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증발시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350조 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대략 삼성전자가 20개 없어진 수준인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관세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무슨 흑백 사진을 써가지고 거의 고인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내 유치한 사기업들의 투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벌써 이미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놀라운 수준의 투자를 유치해내고 있다라면서 이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beautiful thing,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라면서 극찬을 하고 있죠.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로 이것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세 정책의 여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점은 이 죽음의 관세 전쟁이 완전히 시작되었다라는 점일 겁니다.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또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는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피해를 보진 않을 거잖아요. 또 그중에는 이 관세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잘 방어해내는 혹은 심지어는 관세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가 이들을 어떤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가가 꼽은 피해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피해주로 꼽고 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 이것은 당연한 얘기죠. 관세가 높아졌는데 해외에서 공급망을 많이 두고 있다던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거는 그냥 관세를 정면으로 맞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피해주로 꼽히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마진이 얇은 기업, 즉 수익성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기업들은 관세로 비용이 부담되었을 때 적자 전환을 한다던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피해주로 꼽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격 결정력이 낮은 기업들 역시 피해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가격 결정력이 낮다라는 것은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고객에게 전가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라간 비용을 남들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대로 직격으로 다 맞아야 되는, 다 수용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주로 어페럴 기업들, 이런 유통기업들, 의류기업들이 있습니다. 나이키, 온홀딩스, 룰루레몬과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트럼프 1기 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입을 피해를 회피하려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는데요. 뿔싸 이게 웬걸. 많은 기업을 들여서 이 공급망을 이전하고 나니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가 무려 46%나 붙어버린 겁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 세 기업들 말고도 크록스, 데커스 아웃도어, 스케쳐스 등 기업들도 이 베트남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의 88%를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이처럼 많은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을 미국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관세 비용이 거기에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약간은 안도할 수 있을 만한 소식도 한 가지 전해진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베트남의 국가 주석과 Very Productive Call, 아주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베트남과 이 관세를 down to zero, 0 수준으로 제로로 떨어뜨릴 수 있기 위한 협상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더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이날 3대 주세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과 관세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유예할 것이다,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해서 예외는 없다, 관세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강경한 입장을 새로 내비치기도 했던 것처럼 베트남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워낙에 하루가 다르게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유통기업들, 이런 의료기업들이 베트남의 공급망 의존도가 대단히 높구나라는 사실 정도만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또 변화될지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월스트리트에서 피해주로 꼽고 있는 기업들은 이 디트로이트 3사 자동차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외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와 더불어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상호 관세 여러 가지로 중복적으로 관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적인 피해주로 꼽히게 되는데요.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차를 조립해서 수입해 놓은 비율이 꽤 높은 편이어서 이 중에서도 이 3사 중에서도 더 큰 피해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정책이 하나 발표될 때마다 이 Detroit Automaker Shares Fall, 이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외에도 이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역시 관세 피해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협상이 아니라 맞불을 놓는 노선을 택하면서 사실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 또한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라스베가스 샌즈, 퀄컴, 윈 리조트 이런 중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역시 실적에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 방어주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가치 투자자인 빌 나이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이례적인 바겐헌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죠. 지금 당장은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실제로는 관세로 별로 타격을 입지 않는 기업들 혹은 관세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도 숨어 있고 이 기업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를 바이 더 딥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지금 세일 기간이다 라고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럼 어떤 기업들이 관세 방어주로 꼽히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관세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미국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을 한다면 관세를 적용받을 일도 없겠죠. 두 번째로는 대체재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대체품을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관세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면은 자신들의 수익성을 잘 보전해낼 수 있으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두어 가지의 특수 케이스를 알아보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 내 생산이 높은 기업들의 목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출의 80% 이상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주를 안전 투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외국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요 추천 목록에는 리퍼블릭 서비스와 페이첵스가 있었는데요. 리퍼블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비중이 100%, 즉 모든 매출을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4분기 실적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들어 주가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페이첵스 같은 경우 역시 매출의 99%, 사실상 모든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역시 9.5%라는 준수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들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노스럽 그루먼 같은 방산주 역시도 주목할 기업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애널리스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한 두 곳 정도 서 있는데요. 울타뷰티와 쉐이크쉑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케이트 맥셰인 애널리스트는 울타뷰티의 관세 리스크가 낮다. 압력은 존재하지만 침체 시기에도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울타뷰티의 지난 12개월 전체 출하량 중 단 1%만이 수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울타뷰티의 선행 PER, 즉 지금의 시가총액을 앞으로 이 기업이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으로 나눈 값,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15.8배 수준으로 3년 평균인 17.9배보다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또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 울타뷰티가 세포로부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소비자들의 충성도 또한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쉐이크쉑입니다. 룹캐피털의 알톤 스텀프 애널리스트는 쉐이크쉑은 거의 모든 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관세 상황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하락한 주가는 오히려 이 기업에 대한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를 제공한다라고 평가를 했죠. 최근 3개분기 동안 이 매출 성장률 역시 기대보다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쉐이크쉑을 추천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올라가고 여러 물가에 있어서 압박을 느끼게 되면은 더 저렴한 대체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에서 나온 관점인데요. 리드 어드바이저의 수석 전략가 지나 산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은 어떤 주식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하반기 소비자 부문이 도전적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제너럴처럼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실제로 달러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연중 주가 퍼포먼스가 22%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부터 이 조정장,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홀로 독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저가 상품으로 물가 압박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CT의 폴 레주에즈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매력적인 가격에 이 오프프라이스 제품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프프라이스 소매업체는 브랜드 의류, 신발, 가정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유통업체입니다. 이 기업들은 주로 생산업체들로부터 재고 상품이나 과잉 생상품, 단종 2월 상품 같은 것들을 염가에 떼와서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구가하고 있죠. TJX는 브랜드 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등을 정가보다 20에서 60%까지나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구가하고 있고요. 로스스토어 역시 브랜드 의류, 신발, 홈데코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프프라이스 매장들이 또 지금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꼽고 있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월스트리트는 중고차 기업들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밸런스의 기사 제목이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Trump auto tariff could make used cars great again. 이 마가를 패러디한 거죠. 이 UCGA라고 할까요? 우가라고 읽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자동차 관세와 여러 상호 관세로 인해서 신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바나나 카맥스 같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고 그런 만큼 이 중고차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입니다. 이 제뉴인 파츠 컴퍼니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자동차 및 산업용 부품 유통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자동차 부품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에버코어 ISI의 그렉 멜리치 애널리스트는 이 GPC가 자동차 및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타고 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수리해야 되잖아요. 특히 신차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은 더더욱 이런 수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차량 유지 보수나 산업 설비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 대체할 수 없는 옵션이다 보니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 기업은 그 가격의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한 두 가지의 특수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카콜라 주가 12% 넘게 증가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배당주로서 대단히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에 대형 리테일이다 보니 이 방어주로 경기 방어주로 많이 주목되는 것도 있는데요. 또 이번 관세 리스크에 있어서도 이 코카콜라가 대단히 유망한 기업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기업이 보틀러 기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각 지역에 있는 현지 보틀러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원료나 반제품을 해당 국가 또는 인근 지역에서 조달을 하고 현지에서 병입하고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원액 시럽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서 모든 생산 과정이 현지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 관세 전쟁이나 무역 장벽으로 인한 타격을 거의 입지 않는 것이 이 코카콜라의 사업 모델입니다. 이처럼 매우 대규모로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기업 사실 몇 없죠. 코카콜라 말고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만큼 이런 코카콜라의 보틀러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되게 재밌는 사례는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올해 들어서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재밌는 것이 이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주식이 마치 안전자산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월스트리트는 어떤 기업들을 피해주로 꼽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방어주나 수혜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관세 정책이 워낙에 빠르게 변동하고 있고 시장 역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면밀히 상황을 살펴가면서 주의 깊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